2018년 3월 어느 화요일 오후 카라카스 거리에서 한 남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양복에 넥타이를 맨 그는 한때 은행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 슈퍼마켓 앞에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선 수백 명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가끔 트럭이 도착하면 사람들은 화장지 한 묶음, 밀가루 한 봉지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마취제가 없어 의사들이 마취 없이 수술을 합니다. 복되는 시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는 가족들이 두고 간 겁니다. 이것은 2018년 베네수엘라의 풍경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2025년,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압도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를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을 가린 정권의 악랄한 위선과 설마 나라가 우리를 버리겠어? 라며 달콤한 포퓰리즘에 중독되어 이성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맹신과 안일함,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자신들의 사금고이자 마약 창고로 만든 지도층의 끝을 모르는 부정부패와 탐욕. 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멀쩡하던 나라를 거대한 범죄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고음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고했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으며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였습니다. 석유 왕국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3천억 배럴의 석유가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가 국토 전체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1970년대 이 나라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국가 외화의 90% 이상이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는 뉴욕만큼이나 번화했고 사람들은 명품을 두르고 여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 축복이 저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지을 필요도,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달러로 외국에서 사오면 됐습니다. 정부는 넘쳐나는 오일머니를 국민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당장의 인기를 위한 현금 살포였습니다. 국민들은 행복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먹여 살렸습니다. 기름값은 물보다 쌌고 전기, 수도, 통신비는 거의 공짜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1990년대 말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정부 재정에 금이 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들의 부패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좌파든 우파든 할 것 없이 석유 판 돈을 해먹기에만 바빴습니다. 빈부격차는 극에 달했고 부패는 만연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발밑에 석유가 흐르는데 왜 자신들은 굶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휘발유가 가득 찬 창고에 성냥불만 던지면 터질 상황이었습니다. 2부. 범죄자가 구원자가 되다. 우고 차베스의 등장. 바로 이 순간 우고 차베스가 성냥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1992년 2월 육군 중령 차베스는 탱크를 몰고 대통령궁을 습격하는 무장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항복 방송에서 남긴 한마디가 그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실패했다. 이 말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범죄자가 영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994년 사면으로 석방된 차베스는 199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다음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차베스를 뽑은 게 빈민층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중산층, 지식인, 심지어 일부 기업가들도
차베스를 찍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좌파든 우파든 할 것 없이 썩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배신감에 차 있었고 기성 정치판을 싹 갈아엎으려면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우리가 저 군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분노에 찬 국민들은 합리적인 리더보다 한을 풀어줄 사이다 같은 해결사를 원했습니다. 차베스의 상대는 예일대학교를 나온 경제학자이자 주지사 출신 엔리케 살라스 로메르였습니다. 차베스는 흑수저 연기를 하며 상대에게 악독한 기득권 이미지를 덮어씌웠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기득권보다 싸움꾼을 선택했습니다. 1998년 대선, 차베스는 56.2%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 당선됩니다. 2위 후보와 격차가 16%포인트나 났습니다. 완벽한 압승이었죠. 감옥에 갇혀있던 반역자가 불과 6년 뒤에 대통령궁의 주인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범죄자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편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차베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포퓰리스트였습니다. 차베스는 천재적인 쇼맨이자 심리조작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용어를 쓰지 않고 시장 바닥의 걸쭉한 욕설과 유머로 연설했습니다. 국민들은 저 사람은 우리랑 말이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선이고 부자는 악이며 국민이 못 사는 건 부자들이 다 훔쳐가서 그렇다고 선동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문제를 단순한 싸움판으로 만들었고 국민들은 이 거짓말에 열광하며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차베스는 TV에 나와 알로 프레지덴테라는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정치를 예능으로 만든 겁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생방송 중에 장관을 해고하고 즉석에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차베스는 낡은 군복이나 빨간 트레이닝복을 자주 입고 서민 음식을 먹으며 나는 돈에 관심 없다고 연기했습니다. 완벽한 빈곤 코스프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마리아 가브리엘라를 비롯한 가족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뉴욕과 파리에서 호화 쇼핑을 즐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차베스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정책들은 베네수엘라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옥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차베스는 실제로 하늘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메르칼이라 불리는 국영 슈퍼마켓에서 시장가 10,000원짜리 고기를 1,000원에 1,000원짜리 빵을 100원에 팔았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비싸게 사서 국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겁니다. 기름값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생수 한 병 값으로 대형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지상낙원이 도래한 것 같았습니다. 국민들은 차베스 만세를 외치며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공짜 파티의 비용 청구서가 이자까지 붙어서 자신들의 목을 조르러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차베스의 진짜 욕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전문 경영진과 기술자들을 내쫓고 석유를 모르는 자신의 친구들과 충성파들을 앉혔습니다. 1999년 하루 300만 배럴을 생산하던 베네수엘라는 2015년 약 240만 배럴, 2019년부터는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통신사, 전력회사, 은행, 슈퍼마켓까지 1,200개가 넘는 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쫓아내고 또다시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웠고 기업들은 하나씩 망해갔습니다. 더 나아가 차베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빵 한 개 만드는데 2,000원이 드는데 정부가 1,000원으로 가격을 정하자
빵집 주인들은 만들면 손해만 나는 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점 진열대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쌀이나 식용유를 살 때마다 지문을 찍고 감시하는 전자칩 배급 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본과 기술을 들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차베스가 헌법을 뜯어고치고 기업을 건드리기 시작하자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식인, 기업가, 중산층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군부 일부가 동참하며 차베스를 이틀간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의 친위대와 빈민층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군부 실세들이 다시 차베스 편을 들면서 48시간 만에 그는 복귀했습니다. 이때부터 반대파는 무자비하게 숙청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에 갔습니다.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나라 돈줄을 끊었습니다. 나라 돈줄을 끊어서 차베스가 항복하게 만들려는 최후의 수단이었죠. 차베스는 항복하지 않고 파업 참여자 18,000명을 해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진짜 두뇌들이 사라지고 회사는 자신에 충성하는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2004년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소환 투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타스콘 리스트입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해고되고 세무조사를 맡고 장학금이 끊기고 여권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겁니다.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달러로 바꿔 미국과 스페인으로 떠났고, 의사, 교수, 엔지니어들은 칠레와 콜롬비아로 도망쳤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77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지성과 양심이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차베스 정권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주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방송국을 폐쇄하고 반정부 인사를 감옥에 쳐넣었으며 경제 통계조차 조작하거나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다 잘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건 사악한 미국 제국주의 놈들이 우리를 방해해서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끝까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생계를 의지하던 가난한 사람들은 끝까지 차베스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었고 병원에는 아스피린조차 없었으며 배고픈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보다 훨씬 더 무능했습니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그는 차베스가 망쳐놓은 정책을 앵무새처럼 베꼈고 낭떠러지 앞에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베스는 죽기 직전인 2012년 12월 TV에 나와 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이것은 나의 심장에서 나오는 명령이다. 당시 권력 2인자는 군부를 장악한 디오스다도 카벨로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강력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차베스는 그를 버리고 마두로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두로는 완벽한 꼭두각시였기 때문입니다. 차베스만큼의 카리스마도 경제를 살릴 능력도 없는, 마두로는 군부와 친위대가 뒤에서 조종하기 딱 좋은 인형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자기가 죽어도 자기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쥐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무능한 마두로가 권력을 잡았고 베네수엘라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원유 가격이 30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가 수입의 95%가 석유였던 베네수엘라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중앙은행의 인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2015년 통화량이 60% 폭증했고 2016년에는 150%를 넘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2017년 물가 상승률은 1000%를 넘었고 2018년에는 130만 %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 하던 물건이 1년 뒤
130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리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다녔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돈 세는 기계를 치우고 저울을 꺼냈습니다. 돈을 세는 것보다 무게로 다는 게 빨랐으니까요. 빵 하나 주세요. 네, 돈 2kg만 올려놓으세요. 사람들은 돈으로 뒤를 닦았습니다. 화장지 한 롤보다 지폐 수백 장이 더 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는 수백 명이 새벽부터 줄을 섰지만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서로 물어뜯으며 쟁탈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열이 40도까지 오른 막내를 안고 약국을 뛰어다녔지만 도시 전체에 해열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암시장에서 한 달치 월급을 주고 해열제 한 통을 샀고 그달 가족은 굶어야 했습니다. 거리는 강도, 살인, 납치가 일상이 되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경찰조차 굶주려 도둑을 쫓을 힘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동물원의 동물들을 훔쳐갔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선생님들은 한 달 일해봤자 계란 한 판도 못 사는데 출근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책상에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마두로는 TV에 나와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미국 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눴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왜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들은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군 장성들은 마약 조직의 보스가 되었고 고위 관료들은 환율 조작으로 벼락부자가 되었으며 무장갱단은 시위대에 총을 쏘는 대가로 범죄 면허를 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이들을 국제 마약 사범으로 수배했고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면 그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그들은 애국심이 아니라 이 배가 침몰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공범의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무능한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인질로 잡은 거대한 마피아 카르텔입니다. 석유가 안 나오는 정권은 나라를 범죄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을 불태워 금을 캐서 터키와 이란으로 밀반출하고 콜롬비아 코카인이 미국으로 가는 길목을 팔아 통행료를 받으며 유조선 GPS를 끄고 바다 한가운데서 석유를 몰래 중국과 이란에 넘깁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를 숙주로 삼은 기생충 경제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을 때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세 가지 중 하나로 충당됩니다. 국민 주머니를 털거나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거나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거나 최악의 경우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경고음은 분명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뿌릴 때, 재정 적자가 폭증할 때, 언론의 입을 막을 때. 하지만 국민들은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15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